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전국의 주식을 사랑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영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증시 폭락주의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제 한국 증시 대폭락이 다가온다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그리고 녹화를 찍었다가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제 소신껏 영상을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증시가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올랐다가 갑작스럽게 쫙 떨어지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습니다. 코스피에서 보이시죠? 오늘 3.6%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8%까지 하락했다가 그 다음에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심한 그런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쫙 급등했다가 쫙 폭락했다가 올라갔다 쫙 폭락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지금 증시 자체가 굉장히 롤러코스터 장세였고,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쫙 떨어졌다가 쫙 올랐다 쫙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증시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달러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렸지만 이제 증시의 고점, 증시의 이제 변곡점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달러 같은 경우에 오늘 달러가 환율 같은 경우 올랐습니다. 그죠? 환율이 거의 이제 장중에 1%가 올랐습니다. 거의 환율이 급등을 했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증시가 분명히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증시는 아직까지는 고점 아니다. 근데 분명히 중간에 흔들기가 많을 것이고, 흔들기가 많다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계좌에 마이너스가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흔들기가 심한 장세가 마이너스 제일 심합니다. 내가 올라갔다고 해서 또 샀어. 떨어졌을 때 손절 쳤습니다. 손절 쳤는데 다시 한번 올라오니까 다시 매수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손절과 매수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증시가 굉장히 힘든 증시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견디기 힘든 증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증시가 분명히 이제 하락이 나올 확률이 있다. 당장의 폭락까지는 아니겠지만 하락이 나올 확률이 있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하루 이틀만 하락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을 조금 더 자극적으로, 조금 더 공포감을 들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달러 같은 경우에서 급등을 했죠. 점점 증시의 변곡점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올라가는 중간에서도 굉장히 많이 흔들 겁니다. 그 흔드는 게 뭐냐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에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자, 우리나라 지수가 3000포인트 간다. 이런 것들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2017년도에도 우리나라 증시가 급등을 했었는데 이때도 3000포인트 갈 수 있다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현대차 전부 다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증시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증시가 쫙 폭락을 했죠. 그 다음에 쫙 올라갔죠.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3000포인트를 급등 올라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1000포인트 간다고 했지만 아직 1000포인트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여튼 과거에도 900포인트 갔을 때 1000포인트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시기적인 차이가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3000포인트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4000포인트 간다, 5000포인트 간다, 4000포인트 간다, 5000포인트 간다.
이런 것들 믿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믿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분명히 중간에 흔들기가 심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흔들기가 굉장히 심하게 있을 거예요. 3000포인트 가기 전에 우리 코로나 터지면서 2500포인트가 1400포인트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00에서 3000포인트까지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흔들기가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분명히 100%, 10,000%, 10만 프로 털립니다. 그럴 때 계좌가 개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신용 쓰지 마라, B2 하지 마라, 그리고 미수 쓰지 마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만 하셔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 이제 뉴스들도 한번 제가 쫙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뉴스들도 한번 보시면 지금 내용들도 보시면요. 자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4,900조에 육박한 나라 빚 때문에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경고를.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증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증시로 몰린 자산과 부채 급증 현상에 경고를 날렸다. 보이시죠? 1월 5일 뭐 이렇게 해서 유동성 공급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로 잠재된 위험이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2021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자산시장의 과열과 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코로나 대책으로 인해서 이자를 낮추고 원금 상환을 늦춰주고 했지만 취약한 부분에서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빚으로 쌓아 올린 누각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얘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주식에 뛰어든 개인 투자 자금 상당 부분이 빚이다라는 빚.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가계 기업 부채가 4,900조 육박한다고 합니다. GDP 대비해서 100%, 110% 과대 평가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채 수준이 높고 금융 실물 간의 괴리가 커져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실물 경기와 주식 주가 간의 괴리율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한국은행 총재가. 원래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오히려 주식시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올해 잠재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부채 수준 높고 금융과 실물 경제가 괴리가 너무 크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면 아무리 이제 증시에 들어온 투자 예탁금이 70조, 그 다음에 이제 CMA까지 합친다면 거의 한 130조에서 140조예요. 이런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증시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힘이 좀 부족해지는 현상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증시가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시가 한 방에 폭락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왜? 증시의 자금들이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오르고 다시 오르고 이러다가 나중에 폭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상승이 너무 가파르면 상승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 폭락은 정말 단기간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승장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폭락이 나올 때 한 방에 나온다는 거. 이렇게 한 방에. 상승장이 길어지다 보면 폭락장이 한 방에 나온다. 우리는 이럴 때 상승장 때 어느 정도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100% 주가의 고점, 주시장의 고점을 100% 예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고평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떨어지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뭐냐면 고객 예탁금, 증시 대기 자금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실물 경기와 주가의 괴리율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예탁금 자체가 B2란 말이에요. B2.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상승이 나온다라는 사람들의 그런 주장들도 보시면 맞습니다. 부동산이 막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증시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잖아요. 은행에 돈을 넣어봤자 어차피 이자도 겁나게 안 나오고 부동산 막혀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이번에 5천만원 정도까지 갔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열풍이 불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증시에 대기 자금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빚내서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증시는 분명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중간에 흔들기가 있습니다. 중간에 흔들기가 있으면 괜히 신용 미수 이런 종목 이런 거 썼다가 계좌가 개박살 난단 말이에요. 개박살 나고 나서 더 올라갑니다. 그럼 그때 더 올라가면 뭐합니까? 내 계좌가 박살이 나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시는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졌다 올라가고 떨어졌다 올라가고 변동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오늘 하루 정도 이런 하락장 변동성을 경험했지만 이게 며칠 동안 뭐 1, 2주 동안 이어진다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 계좌가 정말 아작나버립니다. 정말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절대 비투 신용 미수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금으로만 해야 될 때예요. 현금으로만 해야지만 어떻게 된다? 추후에 좀 견딘다 한다면 추후에 종목들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절대 신용 미수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이게 실러 지수란 건데요. 실러 지수란 건데 이 실러 지수가 기본적으로 25 이상, 25 이상, 30 이상, 25 이상 그리고 30 이상부터 조심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25 이상 조심해야 되고요. 30 이상 됐을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의 폭락장도 보시면 25, 30 잘 보세요. 과거의 폭락장도 보시면 25 이상 올라갔을 때 1900년 초반 때 급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25 이상에서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폭락이 거의 45까지 갔다가 폭락이 나왔어요. 그죠? 30 이상 올라가고 25 이상 올라가면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30 이상 올라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과열권이란 것입니다. 과열권. 과열권이고 언제 어떻게 매도가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 미수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릅니다. 오늘도 어떻게 떨어지죠? 오늘도 떨어질지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오늘 같은 경우에서 신용 미수 쓰신 분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마음가짐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 미수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썸네일도 좀 더 자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유가 뭐냐면 신용 미수를 쓰면은 굉장히 뭔가 불안하게끔 제가 썸네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제 소신껏 계속 할 건데 25 이상 넘어가면 이럴 때부터 조심을 해야 되고 일단 30 이상 넘어가면 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34입니다. S&P 지수의 실러 지수가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7가지 공포 탐욕 지표, 공포 및 탐욕 지표 7가지를 그 비율대로 잘 만들어 놓은 게 공포 탐욕 지수예요. 지수. 이게 80 이상 넘어가잖아요. 80 이상. 이건 미국, 이게 전부 다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장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로 떨어집니다. 미국장 올라가면 우리나라 올라가는 경우 많죠. 80 이상 넘어가면 과열입니다. 80 이상. 지금 71이죠. 이게 다음날 갑자기 한 번 더 올라간다면 80 이상 올라가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보시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아래 넘어가 봅시다. 자, 80 이상. 80이 여기입니다. 80이 여기. 80 이상 올라가면 증시가 고점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2019년에 언제지? 2019년에 2019년에 한 11월, 12월 정도 되겠죠. 11월, 12월에 80 이상 올라갔죠. 11월, 12월에 80 이상 올라갔죠.
그 다음에 2020년도 연말에 80 이상 올라갔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80 이상 올라갔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월 말에 80 이상 올라갔다. 우리나라 증시는 여기였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코로나 터지면서 폭락이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2020년 월 말에 우리 이제 또 80 이상 나왔습니다. 한번 더 올라갔습니다. 그죠? 좀 다르긴 하죠. 근데 이제 이 지수가 80 이상 올라올 때부터는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80 이상. 이 점수가 80 이상. 무조건 조심이고 90 정도 되면은 무조건 매도입니다. 무조건 싸그리 매도해 버려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짐 로저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동학개미에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자, 짐 로저스가 이제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동학개미에 대해 향해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 경고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끝이 다가오고 있다. 끝이 다가오고 있다. 동학개미 운동에 대해서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죠? 지금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말하는 것이다. 뻔한 일이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낀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지금 얘기하는 게 폭락장이 내일 당장부터 나온다. 그 이후부터 바로 나온다. 이게 아니고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에 보시면 마지막 불꽃이 가장 화려하다고 했죠. 증시도 보시면 이번에 코스피가 9.7%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한 주 만에 9.7% 올라갔는데 몇 년 동안 딱 봤을 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딱 봤을 때예요. 한 번 빼고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입니다. 이 한 번이 코로나에서 저점 잡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갔고요. 12% 한 주 만에. 근데 지금 9.7% 올라갔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증시가 상승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상승률이 갑자기 커지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거의 마지막일 확률이 높습니다. 증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증시가 내일 당장부터 폭락이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루 이틀 2, 3일 일주일만 조정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아파하고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시의 상승이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분명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증시 보시면 가파른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이거에 뭐냐면 차익 실현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보시면 버핏 지수라고 아십니까? 워렌 버핏의 지수인데 버핏 지수. 이 버핏 지수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증시의 거품을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에서 GDP로 나눈 거예요. 시가총액에서 GDP 나눈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100% 이상이다. 이건 고평가입니다. 고평가. 여기 내용 나오시죠? 3월 19일 날 저점 잡을 때 버핏 지수가 51이었다. 53이었다. 무조건 사야 되는 영역이었다. 세계 증시에서 버핏 지수가 100을 넘긴 건 역사상 3차례밖에 없다. 2000년, 2002년, 그리고 2008년 직전. 전부 다 폭락장이 나왔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만 본다면 2018년에 1월 달에 106% 넘긴 거 최고치였고요. 지금 코스피만 본다면 100% 넘었고요. 1월 8일 기준으로 113%입니다. 1월 8일 기준으로. 지금은 더 올라가겠죠. 1월 8일 기준으로 113%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죠.
그죠?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죠. 어느 정도 고평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평가. 그래서 버핏 지수로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실물 경기보다 이제 이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괴리율이 너무 크고 괴리율이 크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버핏 지수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7일 기준으로 190%라고 합니다. 190%. 이것도 역사상 사상 최대인데 미국 지수 또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증시의 상승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분명히 증시의 하락도 급격하게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2008년대도 보시면 2008년대도 보시면 증시가 몇 년 동안 계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상승이 나왔죠. 근데 이 중간에도 보시면 상승했다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증시가 25% 떨어졌어요. 증시가 20% 떨어졌습니다. 과연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 그 개인 투자분들 견딜 수 있나요? 견딜 수 없어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도 저는 폭락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폭락이 나와야지만 폭락이라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20%, 30%, 15% 정도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폭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용 미수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증시의 자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쭉 한번 올랐다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우리 개인 투자에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신용 쓰신 분들, 미수 쓰신 분들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딥니다. 절대. 절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일단 증시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증시의 하락을 조심을 하자. 하락 조심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떨어진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하락을 생각하고 난 뒤에 생각하면서 매매하는 것과 내가 하락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매매하는 것은 서로 완전 다릅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하락을 생각하고 매매한다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좋은 기업에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락을 생각하지 않고 매매를 한다면 막 갖다 지르고 신용, 미수 확 찔러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왜? 너무나 화랑기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니면 돈 벌 때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경고 드린 겁니다. 자, 첫 번째 달러의 변곡점. 달러의 변곡점이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면 여러가지 지표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지표들을 보시면 일단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증시 너무 고평가다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S&P 500 실러 지수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점을 잡아내는 그런 지수입니다. 이런 지수가 25 이상 또는 이제 엔드 그리고 30 이상 넘어가면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조심하자. 지금 34입니다. 34이기 때문에 고평가 상태는 맞다.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고평가 상태가 맞다. 더 올라간다면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지 추가적으로 확 갖다 찍어버리고 확 갖다 매수해버리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7가지의 지표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제 비율을 만들어낸 거예요. 비율을 만들어낸 건데 이게 80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완전 조심해야 되고요. 90 이상 넘어간다. 90 이상 넘어간다. 이거는 무조건 매도입니다.
80 이상 넘어가더라도 조심하고 매도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71입니다. 이게 하루만 해도 갑자기 올라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80 이상 넘어가면 무조건 매도를 관점으로 가지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버핏 지수. 버핏 지수도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월 8일 기준으로 100 아까 120%였나? 113%입니다. 113%. 113%. 이건 코스피만이에요. 코스닥까지 합치면 더 되겠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0%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덜 거품 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미국은 더 거품 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 미국이 거품이 더 많이 꼈다면 더 많이 이제 꼈다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미국이 거품이 많이 끼면서 폭락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측에서 폭락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버핏 지수가 지금 사상 역사상 최대입니다. 이제부터는 내재 가치로 올라가기보단 그냥 이제 시장이 미쳐서 유동성으로 돈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매도의 타점이고 가장 최고가에 어떻게 매도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오늘 하락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런 하락보다 더 고통스러운 하락장이 분명히 나옵니다. 일주일만 2주일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3일만 4일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 계좌 아작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작나버릴 수 있는 투자 하지 말란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첫 번째 실적이 좋으면서 기업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로 매매를 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현재 그 주도 섹터 실적이 좋으면서 기업이 좋은 종목들 중에 주도 섹터에 집중하든지 아니면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를 하시든지. 저평가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시가총액이 순유동자산보다 낮은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을 매집을 해서 깔끔하게 수익을 내시든지 이러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22년 3월에 지금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은 아마 대선 관련주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제부터는 대선 관련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코스피가 꺾이게 된다면 대선 관련주들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선 관련주들. 이재명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관련주, 그 다음 홍준표 관련주, 중간에 이제 그 홍정욱 관련주도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서서히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차피 올해는 대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올 6월까지는 대선 관련 종목들이 급등할 수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장이 꺾일 때 대선 관련 종목들로 어떻게 된다? 매매하는 것을 바꿔버려야 돼요. 2022년 3월 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2021년 올해는 다행히 급등이 나옵니다. 대선 관련주들. 급등이 나오니까 다행입니다. 왜? 시장이 꺾일 때 먹을 수 있는 섹터들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업종이 아니고 먹을 수 있는 테마가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테마. 기간이 정해져 있는 확실한 테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시기 때 대선 관련주를 조금 집중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건 이재명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 전부 보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섹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테마로 이재명, 윤석열 관련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하나가 뭐냐면 정치 안 하겠다, 대선 안 나간다 이런 내용들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으니 당연히 윤석열 관련 종목들 매매할 때 조심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재명 관련주는 지금 지지율 1등이기 때문에 전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들 계속 지속적으로 보시기 바라겠고, 이 시장에서 실적이 좋고 기업이 좋은 주도 섹터를 눌림목 나올 때 매매를 하든지, 아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매수를 하든지 찾아서, 아니면 대선 관련주들을 매매하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매매하시는 게 만약에 하락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달러에 대한 부분들만 보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 더 봤을 때도 증시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증시 하락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매매하는 것과, 우리가 증시 하락이 안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매매한 것은 서로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댓글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욕이 있지만 제 말의 뜻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시란 거예요. 제 영상, 이번 영상을 보시고 나서 분명히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증시 고객 예탁금들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락 나올 수 있다. 오늘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도 하루만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괴로워합니다. 이틀 나온다면 더 괴로워합니다. 3일 나오면 죽을 것 같습니다. 5일 동안 10일 동안 나온다면 완전 그냥 나는 너무나 힘들어요. 이렇게 돼버린 개인 투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조심하시고 신용, 미수, 몰빵 절대 하지 마세요. 분할 매수 관점.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해야지만 증시가 꺾인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옵니다. 증시는. 그러니까 조심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증시가 꺾였다 올라오고 이렇게 하다가 증시는 나중에 버블이 이제 없어지면서 쫙 폭락을 하겠죠. 그 폭락 때 여러 버핏 지수도 보고 공포 탐욕 지수도 보고 여러 지수들을 보면서, 지표들을 보면서 또 매수 타이밍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들이 많다고, 유동성이 많다고 해서 너무나 그것을 믿지 마시고요. 그 자금들이 주식으로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그거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1월 8일까지 해서 고객 예탁금들이 벌써 2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 전에 분명 70조, 69점 몇 조였거든요. 근데 지금 67조예요. 2조 빠져나갔습니다. 유동성 풍부하다 하지만 그 유동성도 거품이 분명히 끼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이거 이익 실현 물량들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품이 꺼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증시 거품이 꺼질 것을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면, 지금 많은 유튜브들에서도 보시면 요즘에 주식시장의 가장 최고의 선생님이 유튜브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튜브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증시 조심해라 하면은 개인 투자분 안 들어옵니다. 매수 안 해요. 매수할 수 있는 자금 떨어집니다. 분명히 그렇게 된다면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은 조금 쉬엄쉬엄 해야 된다. 지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확 갖다 따라잡으시면 안 된다. 지금 떨어진다면 서서히 모아가서 나중에 뭐 올라올 때 깔끔 매도하면 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용, 미수, 몰빵 절대 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만 잘하셔도 좋고, 주도 섹터에서 분할 매수 잘하셔도 살아남고요. 저평가된 기업에서 분할 매수 잘해도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대선 관련주들 분할 매수 잘해도 살아남습니다. 지금까지 차통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